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경희대학교 의료경영 MBA 김용태 주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지금 교수 맡고 있는 김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연자를 한 이유는 오늘 연자를 하실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 연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 의료 시스템과 노후 대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대비를 위해서 저희과 학생들하고 4월 달에 일본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방문했던 사례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고, 왜 일본을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한 10분 동안 저하고 좀 토의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저희 과가 사실은 3월 27일 날 일본의 아주 유명하신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8050 시대의 문제점과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아, 한 1시간 반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이 야마다 교수님이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일본에서도 매우 유명한 노인복지 또는 이런 재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SBS하고도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초청을 했던 부분이죠. 그분께서 네 가지 주제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7040 시대에서 앞으로는 8050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 이미 우리 세대도 그렇게 겪고 있죠. 그래서 8050 세대의 문제점은 80년대 전의 부모와 50세대의 독신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제는 우리도 많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빗대서 생각할 것이 우리 한국도 최근에 이혼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8050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똑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이나 또는 뭐 노령연금을 통해서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여기 계신 뭐 50대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부모 세대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노후 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겪을까 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라는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런 저출산의 원인도 있고 여기 계신 20대들이 또는 30대 초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문제였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디 가면은 젊은이들에 대한 그 취업률보다 60세 이상 퇴직자들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취업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가능 인구들 20대, 30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칸가루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은 일본하고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일본을 답습하고 있고,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연금 형태, 우리의 이제 사회복지보험 제도인 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일본의 개호보험.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개호보험을 많이 따서 온 거잖아요. 자, 밑에 4번 보시면 일본과 한국의 현실을 아주 이 교수님께서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고령 사회, 저출산, 경제 성장이 저조.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때는 정말 경제 성장이 많다 보니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미 우리는 정점에 달았고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 내외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육아는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고용도 정책도 펴야 되고 이런 현실이 우리와 일본과 매우 마찬가지 현상인데 그중에서도 일본, 한국, 중국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너무 높은 교육열이다라는 겁니다.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우리나라 현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딱 둘러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것이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많이 피더라도 쉽게 그 정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저희가 토대로 이번에 우리 한 25명의 학생이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기 전에 저희가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컨택을 해가지고 무엇을 공부할 것이고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은 고민을 많이 했죠.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는 부분이 그냥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경제적인 투자, 시간적인 투자, 또 전부 다 병원에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휴가를 내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2018년도 여기 두 번을 써는 2017년도와 18년도에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만큼 일본이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궁금했고 이번 기회에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일본의 그런 섬세한 부분과 어떻게 요양시설을 잘 환자들 케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었던 기회였고요.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요, 5년 전에 비난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마다 전부 다 확실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환자들을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번에 갔던 앞으로 몇몇 분이 발표를 하겠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연자들한테 넘길게요. 처음에 갔던 병원이 레이와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의 가장 큰 부분은 집으로 가자였습니다. 집으로 가자. 어떻게 하면은 환자들이 잘 걸어서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 병원 모습이었고요. 거기 들어가면 1시간 동안 저희가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사장님이시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고 이 병원은요, 진세이카이라는 그 의료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일 교포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 병원은 제가 항상 일본을 갈 때마다 방문하는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병원도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모리노 가제라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가장 중요했던 것이 기저귀를 차지 말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걷고 예, 하루에 물을 1.5리터씩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써 있지만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적십자 병원입니다. 뭐 한국에도 적십자 병원이 있지만 특히 일본의 적십자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공공병원이죠. 그래서 많은 이 중증 장애인들이 여기서 거의 뭐 자기 집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라서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이렇게 조금 사지 마비가 계신 분들은 대소변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두 가지만 딱 언급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의료기기가 발달되어 있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 복지에 대한 의료기기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발전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아직 여기를 동영상으로 넣진 못했지만 이게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우리 뇌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기계도 장만했고요. 또 요 기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보행이나 이런 게 어려울 때 여기에 올라가서 그러면 요 테이블이 내려갑니다. 그럼으로써 안정감 있게 걸어가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갖췄었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이 기구였었습니다. 이게 레이와 재활병원에 있었던 기구인데 어, 조금은 재활이나 요양이 많이 필요했던 분들은 여기가 자동 시스템으로 이 기계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욕실입니다. 이게 다 손잡이가 돼 있고. 자,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겠지만 일본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 의료기기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병원을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가 정말 필요할지를 공부하신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소셜 워커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원에 있다가 2차나 3차 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환자 보호자들이 연락을 해서 그 병원에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은 소셜 워커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소셜 워커에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병원을 선택해주고 환자와 보호자를 먼저 관찰하고 병원을 연결해주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유사한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역할과 책임과 임무가 많아지는 제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역의 연계성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아까 모리노카제 병원 있었죠. 그 병원 같은 경우도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셜 워커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매칭을 해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의료 개혁의 문제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디를 갈까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저는 매 학기 이렇게 해외 투어를 학생들하고 가는데 항상 컨셉을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는 의료복지와 요양시설을 봤고요. 다음에는 뭐 의료 관광이나, 또는 한국보다 좀 앞선 선진 의료를 보기 위해서 나라를 선택해서 이렇게 줄곧 방문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방문하고 또 지금 오늘 강의를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많이 가기 전에 그 병원에 대해서 전부 열심히 공부하고 갔다 와서도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 날 나오셨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일본 복지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용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맙습니다. 그 두 번째 연자이신 우리 윤지혜 선생님 좀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 약간 어그로적인 느낌은 좀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브란스 진료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지혜 간호사입니다. 일단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4월에 방문한 일본 의료 현장에서는 저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도 있고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경험이었는데요. 세미나 주제가 일본 요양병원 및 재활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 현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데요. 이번 세미나에 선생님들 노후도 안녕하신지, 그리고 한국의 재활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실무와 관련된 관점으로 간단하게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략적인 컨텐츠고요. 제가 제 양력을 조금 넣었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9년도에 입사해서 10년 동안은 이제 임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과병동에서 암 환자를 좀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척추신경외과, 흔히 척추질환 환자들, 그리고 신경외과 병동 이제 뇌손상 환자.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신경외과가 척추랑 그 브레인 쪽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병동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신경외과 병동에 스트록 유닛이 별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현재 지금 진료 협력팀에 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부서 이동돌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한국 의료 시장에서 재활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는 진료를 제가 대학원에 그 당시 이제 진학을 했는데 간호대학원은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때 가장 고민했던 게 의료 경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학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뇌졸중 환자분들을 좀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재활의 영역들이 폭넓게 보면 그 질병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젊은 층 및 현대인들도 흔히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라던가 이런 질환 또한 재활의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전원 회송 업무, 제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전원 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이제 지역병원 쪽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제 처방을 내시고요. 그리고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이제 적정한 이제 병원의 기관으로 해서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한 5년 동안 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는 현재 우리나라 이제 병원의 현황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 보호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병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좀 좋은 경험들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 부서의 역할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약간 브로커의 관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상품 광고 하듯이 뭐 리플렛을 주고 이 병원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보호자들에게 환자 보호자들의 치료적인 부분에만 접근을 하고 전원병원하고 소통하고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라던가 어떤 그 병원에 대한 비용, 뭐 병실 배정 문제 이런 것은 좀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 병원들과 이야기하도록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학세브란스 입원 해송 현황만 보자면은 3개년 정도 2,000건이 좀 넘어요. 저희가 이제 840베드 정도 이제는 병상을 이제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3개년 평균은 이렇고 월 평균으로 보면은 3년 동안에 약 200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환자분들이 다 전원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의무 기록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 단순 보호자들이 좀 약간 너무 단순 요양, 집으로 가도 되는데 병원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으로 가시라라고 해서 퇴원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 현황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넣었는데 주로 처방나는 과들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는 이제 외래 이제 소독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척추신경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뭐 심장혈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탑이 정형외과에 항상 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인공관절 수술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 대퇴골 골절 그거 수술하고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제 골절 수술하고 그에 이제 뭐 십자인대 파열 그 다음이 재활의학과 그리고 척추신경외과 그리고 종양내과는 저 이제 암 요양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좀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척추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등이 있는데 이 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재활로 처방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선생님들이 나중에나 내가 가족이나 이제는 병원들이 병원을 퇴원을 하고 갈 곳을 찾으세요. 많은 곳들이 있죠. 요즘 뭐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더클래시 500도 있고요. 뭐 삼성 노블카운티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많이들 가시는 곳이 재활요양병원. 요즘은 요양병원들이 요양병원만 하면 환자분들이 아직도 거부감이 많아서 잘 안 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재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시는 선생님들은 그 병원들은 재활요양병원이라 해 재활을 좀 폭넓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불리는 널싱홈, 요양원, 그 다음에 데이케어 센터, 아니면은 뭐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에게 부양의 의무를 뭐 전가하시기도 하시겠죠. 예, 요양원이나 뭐 데이케어 센터, 실버타운은 저희 쪽에서는 어린이집을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의료기관, 요양병원이나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운데 요양병원 사진은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이에요. 유일하게 대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거든요. 상당히 환자 보호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아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인지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 머지않아 대학병원들도 지금 사설로 이렇게 실버타운 쪽으로 해서 많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병원도 뭐 의료선에서는 이런 실버타운을 연계해서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재활병원을 마지막에 필요성을 둔 이유가 환자 보호자들 상담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은 병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맞벌이 이제 자식들이 하다 보니까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도 다 혼자 독거노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집에 혼자 가시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금 병원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나중에 병원에서는 무한정으로 계실 수는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일상생활 능력이 가능해야 그분들도 다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계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환자 보호자들은 재활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원한다. 실질적으로 옆에는 저희 병원에 처방되는 회송의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다 외과적인 치료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요. 내과적인 수술, 뭐 호흡기내과 환자분들도 이제 장기간 뭐 한 달, 두 달 병원 생활을 하고 애들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다 재활로 처방이 납니다. 재활병원 연계해 주세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계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과들의 한 처방이 한 7, 80%는 거의 환자 보호자가 상담을 하면 다 재활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게끔 해주세요라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고령 사회 진영 한국도 이제는 재활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재활 뭐 학회나 어떤 데서 뇌신경 재활, 스포츠 재활, 척수 재활, 근골격계 재활, 뭐 소아 재활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재활의 시점이 이제 재활의 어떤 관점을 좀 다르게 두고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뇌신경 재활이나 척수 재활 쪽은 대부분이 말 그대로 신경의 손상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는 하고 있고 근골격계 재활 같은 경우나 뭐 스포츠 재활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기능적인 손실이 좀 많이 잃을 때가 있어서 자주 좀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 업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질환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아 재활, 생각보다 소아 환자들도 재활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아 재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뭐 넥센 재활 센터 아니면은 군군대 곳곳에 일부 대학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신조세 브란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소아 환자의 재활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상급종합병원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중점적인 재활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이 PPT를 지금 두 개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재활 이제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트로크 유닛에 있었을 때 한 예를 케이스를 두면은 3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어요. 이제는 뇌졸중이 왔죠. 왼쪽을 다 이제 못 쓰는 거예요. 하지 이제 위압감은 있지만 왼팔은 아예 기능을 다 잃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울지도 않고 이제 스톡방에 이제는 그 입원 입실 기준 일주일 이내는 나가야 되거든요. 급성기만 딱 보고 일반 병동으로 내보내서 이제 재활의학과랑 연결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데 그 나이에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건데 그분이 겨울에 입원을 하셨는데 가을에 이제 결혼식까지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계속 입원 내내 실수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20대 분들도 간간히 입원을 했었던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로 인한 재활만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종 사고들로 인해 뭐 교통사고 환자분 아니면은 뭐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손상을 입은 분들 그리고 실적으로 자살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척수질환 쪽에 질환이 있고 재활이 필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센터로 가기에는 많이 제한이 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병을 얻고 아프고는 나이와는 많이 무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복귀, 뭐 환자 보호자분들의 이제 치료 만족도 제가 기대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분들을 상담할 때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전원 병원으로부터 좀 많이 들어요.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의 경우 일체대 뭐 4시간의 재활을 진행해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재활 보험 혜택도 많아. 그 본인 부담금이 한 20% 정도 현저히 좀 적습니다. 무엇보다 상담할 때 이 보호자분들이 바라는 재활의 만족도와 이제 기대치가 좀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대퇴골 골절로 이제 90세 대퇴골 골절에 수술한 환자는 100%입니다. 100%. 거의 피머 플렉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욕실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고요. 길 가다 이제는 집에서 미끄러지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세요. 그분들 상담하고 병원을 어레인지를 해줄 때 보호자분들의 상담이 터무니없이 기대치가 좀 높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기대치를 낮추시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일상생활 재활, 화장실 정도만 다녀도
이제는 만족도를 갖고 가셔라, 병원을 선택하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추후에 더 이제는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그 모리노 가제 우에라 센터의 치료센터의 이제 목표, 기저귀를 떼고 걸을 수 있는 삶, 그게 가장 좀 고령화 시대를 바라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제 지역병원과 그 연계되는 이제 재활이 왜 중요한지 이제 저의 관점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의료기관 안내.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하고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입니다. 일단 재활의료기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명칭을 재활병원이라고 쓰고 있지 않고 재활의료기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환자 보호자들이 알기 쉽게 그냥 재활병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뇌졸중, 척수손상 등 이제 내용적인 거는 조금 찾아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성기 질환 이제 치료 후에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이제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3년마다 매 재평가를 해가지고서는 지정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라고, 저 마크가 재활의료기관으로 인증받는 공식적인 마크입니다. 그래서 지정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 근거 그리고 대상 기간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제2기까지 2020년도 지금 뽑아놨어요. 53개소가 지금 있고 아마 그 후에 다시 이제 제3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들이 계속 재활병원으로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계속 이제 기간을 고치고 이제 평가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했는데, 이 회복기는 급성기 치료가 끝나서 회복기 단계에 가 있는 환자분들이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2017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1기 당시에 재활의료기관 4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2기 2023년 3월부터 2026년까지 2월에 만기가 되고요. 재활의료기관이 53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제3기 재활의료기관의 목표 기관 수는 현재 지금 뭐 100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본 부분인데요. 일본 회복기 재활병원은 이미 2000년도에 그 회복기 재활 치료를 이제 제도를 도입했고, 병상 수가 제가 이제 찾은 건 2021년까지 지금 91,030병상,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가면은 무엇이 좋냐? 이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치료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활팀이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 진단하고 뭐 재활 치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재활 치료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도수, 언어, 작업 치료, 기타 등등 재활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재활 치료들을 이분들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간 대상군이 되면 보험을 적용돼가지고 굉장히 싸게 뭐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뭐 방문 재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해서 환자 일상생활을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료기관 세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대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력, 그 병상당 의사수, 구비되어야 되는 의사수, 간호사수, 그리고 물리작업 치료사, 뭐 사입지사가 다 갖추어져야 되고요. 시설도 그 기준에 대한 만족을 해야지만 이제는 진행이 될 수 있고, 장비도 이제는 환자 맞추면 재활치료, CPS 장비가 이제는 구비가 되어야지만 병원에 이제 복지부나 심평원조에 평가하고서는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이 재활의료기관으로 가면 통합계획관리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진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방식을 계획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치료받는 과정 중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능이 회복되어 퇴원한 후에도 뭐 추후에 이제 지역복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절차까지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 재활의학과 환자들이 처방이 나요. 그러면은 두 교수님께서 항상 환자 케이스를 주고 케이스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컨퍼런스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몰랐어요. 이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근무 중에 그 컨퍼런스를 참석을 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 10분, 15분이 더군다나 지금 저희 사무부서가 본원에 있지 않다 보고 외부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연계를 합니다.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다 오시고요. 이 환자 현재 지금 저희 팀에서도 어떻게 이 한 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이 진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왜 지금에 와서는 환자 회복 능력에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지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시점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안 하더니 지금은 약간 중단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으로 다 가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급성질환 치료 후 기능적 손상이 있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환자들의 집중적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대상을 두고 있지만요. 현재 입원 허용이 되고 있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의 환자는 너무나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활 의료기관으로 재활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많은데 질병군이 규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고요. 일단은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주로 받으려고 하는 환자분들은 중추신경대 환자로 굉장히 국한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게 병상수의 제한도 있을 뿐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대기 기간도 입원 대기만 두세 달이 걸리는 경우도 좀 허다한 지금 제가 상담할 때 허다한 좀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1기 때는 저 마지막에 있는 비사용 증후군이라는 제도는 그 입원 대상군에 없었었어요. 근데 현재는 저 비사용 증후군을 넣고 있는데 조금 더 관대하게 입원을 허용을 하고 있지만 저 비사용 증후군을 받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그 기능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에 도달해야지만 이제는 입원 허가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내가 입원 대상군이 될 줄 알고 환자 보호자분들이 회복기 재활병원을 이제는 안내해 달라고 하지만 입원이 승인이 나지 않아서 좌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 병원을 고르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으로는 가기가 싫고 재활병원으로는 가고 싶은데 그런 현실에서 좀 많이들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보시면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거의 뭐 뇌기능 다 마비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제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고관절, 고반, 대퇴고, 골절 및 치환술, 발병 또는 수술 30일 이내 입원일부터 30일 이내 종료.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고관절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젊은 분들 요즘 그 무혈성 괴사로 인해서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은 또 재활병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진단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는 재활을 하고 싶고 재활병원의 대상군이 될 것 같지만은 심평원에서 내려온 기준은 되게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나중에 제가 또 하나 문제점을 본다, 실무를 하면서 문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 고령이신데 실제적으로 재활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입원을 꺼려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지부의 절단 환자. 그러니까 입원 기간 일수는 이제 진단별로 조금 이제 다르게 되어져 있고 이 진단 코드는 재활 환자 분류 체계에 KRPG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까리한 경우에는 그 진단 코드 목록을 찾아가지고 대상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서는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조금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뭐 가족이나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제2기 재활의료기관 목록 53개소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7개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작죠. 그 병상수를 뺀다고 병상수를 다 합쳐도 일본만큼의 빼줄 수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국립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렇게 진료원역팀이 있지만 의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보호자나 환자가 직접 진료를 보고 대진으로 직접 진료를 보야지만 입원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림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 위주로 이제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몇 개월 전에 첫 번째에서는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재활병원으로 가고 싶다가 아마 이제 승인이 안 났고 이번에 이제 2차에서 회복기 재활로 승인이 나서 현재 송파 드림 재활병원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서울의 뭐 로이병원, 재활병원, 그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해, 제니스 청담 그렇게 지금 서울은 현재 7군데가 되어져 있고 경기권 지역 보시면 되고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금 21개가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는데 제가 이 업무들을 하면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우리나라의 다양한 형태의 재활 의료 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 제가 일본을 방문하고서 그 재활 병원은 있지만 재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센터의 좀 구분 그리고 이제 수가에 대한 어떤 개선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자들하고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중증 환자분들은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으로 입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조금만 왜냐하면 의식은 있지만은 호흡이 불편해서 간헐적으로 인공호흡기를 한다던가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활병원에서는 대상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원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중증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병상수도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재활병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받아야 된다던가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게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고 가시라고 해요. 병원들이 계속 이제 리퓨즈가 되다 보면은 타협을 해서 가셔라. 아니면은 뭐 종합병원이라도 재활병원 뭐 한두 달이라도 계속 옮겨 다니실 거면 그렇게라도 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저기 병원을 이제 보호자가 대진을 해서 재활병원을 옮겨 다니시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재활의료기관 중에 지금 수도권 내에서만 볼게요. 그러면은 투석이 가능한 병원은 서성병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투석이 또 가능한 회복기 재활병원이 지금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 그 서울대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투석은 해야 되는데 투석도 운영하고 있는 병실 수가 또 이제 수석기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회복기 재활을 못 가시는 거예요. 투석 자리가 없어서. 그럼 또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그나마 입원이 좀 관대한 병원으로 해서 계속 병원을 옮겨 다니고 자리가 날 때 언제 기약도 없습니다. 2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근데 이분들이 입원을 허가하는 기준은 발병일수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 시점에서 지나가 버리면 결국에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그 기간이 도래되다 보면은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좀 허다하게 있는 허다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아쉬운 게 재활의료기관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는 있지만 이 대상군의 한계점 때문에 그리고 뭐 인공관절 재활 환자분들이 아까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새 분류로 들어가면은 이번 대상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현재 좀 최근에 무릎 인공관절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대상군이 되고는 있기도 해요. 저도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냐면 상담을 할 때 해당 병원에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그죠 이제는 아무래도 재활병원에 대한 행정은 그쪽 선생님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도 알아야지 환자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대략적인 건 설명을 이제는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릎 인공관절이 회복기 재활의료 비사용 뭐 이제는 대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조건이 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입원이 어려운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우리나라 입원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관점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실무를 하면서 현재 한국의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의 수는 환자에 비해 이제 많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재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갈 것인가 실무를 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보다 전문성을 요구를 해요. 근데 아직도 의료의 범위는 생각보다 제한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전원 업무를 하면서도 저도 재활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할 경우에 재활의학과제 주치의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고 찾아보고 이제는 이쪽 병원을 좀 알아보셔라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재활의 영역이 제가 봤을 때는 의사의 영역뿐만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치료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내가 잘 맞고 얼마나 나를 이제는 그 환자를 이끌어 주느냐 그런 역량도 굉장히 많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시던가 앞으로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운영을 하실 어떤 뭐 이제는 뭐 원장님들이나 계시다라고 하면 기관의 치료사 교육도 조금 많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회복기의 관점으로 해서 병원들에 대한 정보나 어떠한 소스들은 갖고 있지만 그 이후에 유지기 단계에서 가장 우리나라는 어디까지에 도달해 있나도 솔직히
이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활의료기관에서 뭐 지역병원, 지역센터랑 연결을 해준다. 근데 과연 그 센터까지는 어디까지 유지가 되어 있을까? 회복기 의료기관에 어쨌거나 재원기관 일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도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결국은 또 요양병원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다니십니다. 실질적으로 2년, 3년 동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재활 영역은 이제 비단 재활 의료기관만으로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도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를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회복기 재활 치료의 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아는 만큼 환자 보호자분들도 이제는 되게 전문적이고 병원의 선택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오늘 이번에 앞으로 이제 발표될 일본의 그런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활에 대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 재활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추후 병원에 이제 재정비 중이시거나 재활을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이런 요구도나 어떤 변화에 대처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녕한 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받고 아니면 다음 연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슬라이드 쇼를 일단 끝내주시고요. 잠깐 사진 촬영 하도록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은요. 자, 화면 좀 다 켜주세요. 화면 좀. 화면 다 켜주시면 제가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 좀 한번 쭉 그 찍어 보려고 합니다. 찍어가지고 저기 자료집을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거거든요. 뒤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부분 분들부터 찍겠습니다. 치즈 찍었고요. 두 번째 파트 다들 화면 안 켜주셨지만 찍고 찍고 네. 일단 사진 촬영은 끝났고요. 자, 다음 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연자분은 일본 레이와 재활병원에 대해서 올바른 서울병원의 김기년 총괄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세이카이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서울 올바른 서울병원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 경영 MBA 50기로 입학해서 지금 열심히 학업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실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재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 10년 정도의 그 척추관절 병원에서 재활이 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 재활 센터를 많이 개설하고 재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의 그 고령화된 사회에서의 재활을 견학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서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지금의 재활, 지금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활과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의 이제 차이를 좀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재활의 차이가 현재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뭐 그 나이대부터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수술 이후에 재활을 중점을 두고 있고 그거는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활동에 대해서 옆에서 이제 코칭을 통해서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기구나 옆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나 이제 보조자들이 를 도움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런 재활은 이제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 네, 일본의 행정구역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부현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레이와 재활병원이 현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그런 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레이와 재활병원 지바현, 지바시 주호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면적을 보니까 한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인구는 인구가 21만 정도 되고 면적이 4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한국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한국은 어떤 도시와 비슷할까 찾아보니까 오산의 경기도 오산시와 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레이와 재활병원은 의료법인 진성회 산하에 몇 개의 회복기 재활병원과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 재활병원은 진성에서 운영하는 거는 개미의 숲 재활병원과 레이와 재활병원, 그다음에 개호복지 서비스 센터가 이제 별도로 있고요. 정형외과를 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금 정형외과라는 정형외과와 개미의 숲 치박 클리닉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의료법인 산하에 재활병원, 개호센터, 정형외과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소셜워커가 이제 이런 기반을 통해서 상호 환자분이 적절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스테이션이나 지원 사업소를 또 연계해 주시기도 하고 집에 계시게 되면 데이센터, 데이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이념 처음에 봤을 때는 정든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뭐 그냥 노멀한 뭐 병원 이념이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와서는 제 개념이 좀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재활이라는 개념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한 이후에 특별하게 가족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병원에서 쭉 생활하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병원 생활을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일본에서의 재활은 틀리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재활은 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 어떻게든 재활을 시켜서 집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목표가 확실했었고 이소구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는 환자들의 85%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로 병원을 운영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기 전과 가고 나서 갔다 와서의 개념은 제가 확실히 좀 바뀌어서 일본의 재활 개념이나 환자를 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다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개요는 뭐 전반적으로 한 6층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병원이 이제 3개층으로 해가지고 44병상씩 총 한 132병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개원을 했습니다. 여러 개 이제 산하 센터들이 있지만 이제 그 레이와 재활병원은 최근에 개원을 해서 시설도 괜찮고 뭐 재활센터라든가 재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국보다는 좀 완전히 좀 더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좀, 음, 좀 넓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의료법상에서 딱 제한될 틀 안에서 이제 딱딱 맞춰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좀 많이 공간이 좀 넓고요. 병상 자체도 병상 간 이격거리가 한국에서는 의료법상 1.5m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2m 이상 되는 걸로 넓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의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외과 두 분, 정형외과 두 분, 심장혈관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간호사가 많이 계시죠. 간호사가 한 59명 정도 계시고, 여기엔 표기는 않는데 간병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한 53명 정도 또 계십니다. 그리고 작업치료사가 18명, 언어청각치료사가 11명, 영양사가 4명,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소셜워커를 활동을 하시는 분이 이제 여기서는 제가 행정직으로 표시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연결을 통해서 환자의 케어를 더 극대화시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언어 청각이나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 같고요. 재활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손가락 재활할 수 있는 뭐 저게 이제 손가락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목적 지향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화면이 계속 바뀝니다. 이제 바뀌면 환자가 인지를 통해서 이제 그걸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속 러닝머신 비슷한 부분이죠. 코어 프레임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또 느꼈던 거는 이게 시설적인 부분이나 장비 부분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진 않구나. 오히려 시설이나 장비 부분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최신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한국에서가 이제 더 우선적으로 많은 집중 투자를 했는데 소프트웨어적 즉 제도를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벌써 한 70년대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비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이번 비용에 대해서는 70세 전과 70세 후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서 뭐 개호 보험에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 10%, 20%, 30% 이렇게 해서 한국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70세 이상에 해당하시 특정 개호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환자분이 내시는 비용이 확실히 적어서 케어를 받으시는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65세 미만이나 경증도가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좀 보험 혜택이 많이 적어서 자비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침대나 병상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실 수 있는데 최신 이 근래 이제 개원을 했던 부분이라 이제 깨끗하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잘 돼 있고 한국에서의 시설이 이제 더 나아 보일 때도 있고 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이 좀 더 많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복기 재활병동 환자군 아까 이제 윤재 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혈관 질환에서는 한국에서 90일 입원을 보장을 해주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한 150일 정도 보장을 해주고 대퇴골이나 골반, 인공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까 그 보셨던 거는 한 30일 정도 보장을 해주는데 일본에서는 한 90일, 한 3배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밖에 외과적인 수술은 90일 내외에서 산정을 해주고 그 안에 재활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늙어가는 한국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본과 미국, 한국 이렇게 세 곳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2000년대에 이제 고령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7%에 해당됐는데 그게 두 배, 14%가 될 때까지는 한 1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일본과 미국은 상당히 그 24년, 72년으로 저희보다 천천히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한국은 그와 반대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옆 도표를 보시게 되면 훨씬 많습니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100세 인가 100세인 증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한국은 3천 명에 불과한데 일본은 6만 명이 넘죠. 이렇게 그래서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었던 거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한국보다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 개호보험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일본의 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이제 따다온 건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기타.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병동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한국에서는 급성기가 상당히 많고요. 회복기는 적고 만성기, 즉 요양병원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급성기의 존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급성기보다는 회복기와 만성기 위주로 병상이 이제 구분이 돼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재활의료 한국 관련 한일 관련해서 이제 비교했던 표인데요. 인구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재활 비용으로 쓰는 비용은 한 10배, 한국은 한 1조를 쓰는데 일부는 한 10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복기의 재활 병상 수는 어, 아까 윤지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재활병원에서 인증받고 53곳을 운영 중인데 그곳의 병상 수는 한 5,100병상 정도 되고 일본에서의 회복기 그 병상은 한 8반 병상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과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만성기, 그다음 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한국은 인구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한 36병상 정도 되는데 일본은 한 10병상 정도로 한국이 한 4배 정도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근래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제한을 많이 걸고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병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병상 총량제라는 정책을 이제 서울, 경기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시에서는 병상 총량제가 시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극명한 걸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2020년 재활병상을 가지고 이제 14,000병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일반 병상과 요양병상이 총 병상 중에 68만 병상 중에서 거의 한 60만 병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양병상 수를 보게 되면 OECD 평균은 0.6개, 한국은 5.3개로 8.8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이 아니라 재활로 저희도 서서히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반적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보게 되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이제 뭐 이런 병원들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지역 사회 거주를 통해서 자택 혹은 병원 통해서 소셜 워커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가거나 집으로 가게 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데이케어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 개호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게 되면 개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지역 사회 거주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해서 병원, 데이케어 센터,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개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통합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을 갔다 온 소감을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그 재활 병원이나 재활 시스템에 분명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경험한 일본의 케이스를 저희 한국에서 벤치마킹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소비자나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일본에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재활이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투어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 네. 누구 말씀을 김경수 선생님? 네, 질문하시려고 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예,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요, 경희의료원의 송대현 선생님이 모리노 가제 우에하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송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네, 슬라이드 쇼로 좀 해주시고요.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에 53기로 재학 중인 송다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희의료원에서 지금 마취과 PA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난 일본 의료 방문해서 견학한 거에서 제가 모리노가제 우에하라라는 병원을 견학을 하고 좀 자료 준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셔서 그래도 일단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병원은 일본에 있는 모리노가제 우에하라라는 병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저희가 방문했던 모리노카제 우에하라 병원은 쇼키치 복지협회에 속한 그런 병원이고요. 이 병원은 복지회 중에서 8개 거점의 사업을 전개하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방문했던 병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랑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회에서는 앞선 PPT에서 보셨듯이 104개 정도의 사업을 거점병원 8개 정도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소라든지 그룹 홈이라든지 단기 체류처럼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의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요. 또한 재택 개호 사업이나 데이 서비스처럼 재택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나와서 낮 동안에만 데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간호 정기 순찰처럼 단순히 그냥 케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간호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병원이나 일부 시설에서는 환자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서 식사 배달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다시 앞선 PPT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양소, 단기 체류, 재택 개호 사업, 데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문했던 이제 모리노카제 우에하라 병원의 시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곳은 도쿄 중심부, 그중에서도 시부야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요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그리고 일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 서비스와 주택 시설 그리고 토쿠요라고 불리는 특별 양호 노인 홈 그런 곳에서 입소자들이 한 80명에서 단기 요장 20명까지 포함해서 100명 정도의 입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협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1층에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입주해 있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좀 놀라웠는데요. 평균 연령은 평균 90세 정도라고 했고요. 개호도 또한 3.75로 해서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입소해 있었습니다. 협회의 법인 큰 이념으로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이었고 또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확립에 의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의 실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모리노카제 우에하라의 병원은 이곳에서의 방침은 지역에서도 시설에서도 본인이 살고 싶은 집, 생활이 가능한 집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또한 지원 케어라고 해서 시설에 들어갈 때부터 기저귀를 사지 않는 기저귀 제로의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점이 저희 나라랑 많이 상반된 내용이라서 저 또한 좀 많이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보통은 우리나라는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케어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은 반대로 기저귀를 차던 사람들도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준비가 되지 않아도 기저귀를 일단 다 채우지 않는 그런 시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자립 지원의 케어를 받은 뒤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택 복귀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이용자의 ADL, 즉 일상생활 활동 수행 능력의 향상과 인지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 자립 지원 간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왜 자립 지원을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투자라고 보았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호보험의 재정은 10년 후에는 2배 정도로 오르기 때문에 일단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케어 인재들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38만 명 정도의 케어 직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많이 미래 투자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또 설명드릴 것은 모리노가제 우에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와 같이 생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저라든지 관리 직원, 그리고 간호 직원,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직원들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체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이 PPT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곳이 큰 공용 거실이고 각각의 그런 방으로 개별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으로는 80명이 있었는데, 이곳의 요양소 같은 경우는 입주 요건이 필요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호 보험 중에 개호 3에서 5 등의 필요 인정을 받은 자거나 개호 1 또는 개호 2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 생활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 요양소에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체류인데요. 앞선 시설이랑 시설 측면으로는 비슷한 곳이었는데, 이곳은 단기 숙박을 하면서 2층의 데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이곳에서도 똑같이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일괄된 케어를 제공하는데, 앞선 요양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단기 숙박을 한다는 점, 또한 개호보험이 아니어도 입주 신청을 해서 사전 면담과 계약서를 작성 후에는 입주가 가능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이거는 그래서 앞서 요양소와 다르게 수용 인원이 20명으로 좀 적었고요. 또한 송영 서비스라 그래서 태워다 오고 태워서 주고 그런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재택 개호 지원 사업인데요. 이곳은 이용자들이 뭐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일부 서비스를 원할 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홈케어 지원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은 필요시에는 단기 입원도 진행시켜주고 아니면은 뭐 용품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재택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필요시에는 목욕이라든지 재활 등 방문 간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재택 개호 사업을 받을 때에도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요. 장기 요양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개호 인증을 갱신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갱신된 자격 요건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료 흐름으로는 일단은 재택 개호 사업이 필요한 자는 관공서에서 개호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그 이용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케어 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그에 맞는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 서비스에서 제가 외래 진료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보통은 데이 서비스가 직접 가서 보니까 따로 의료적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낮에 이제 이용자들이 와서 신체 기능 유지라든지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을 하고선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고자 오는 것으로 보통 저희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욕도 받고 아니면은 훈련도 받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수용 인원이 38명 정도 되고요. 운행 지역이 15여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아마 이쪽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곳도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시설에서 어떻게 좀 더 전체적으로 대책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 지원의 시설의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그 개호 이론 연수를 한 후에 직원들이 이런 연수를 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들어가면서 입소자들은 기저귀를 하나도 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배변 훈련이 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기저귀를 다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저귀를 쓰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고령자들이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전까지의 케어의 중심이었다면 지금 이곳에서는 앞으로는 고령자들이 본인이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저귀를 이용하면서 뭐 이곳의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릴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곳에서는 수분 케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입소하는 이용자들의 입소 전 수분 섭취량은 900ml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집중 케어를 받은 후에는 평균적으로는 150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호 3에서 5의 노인들은 걷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걷지 못하는 것은 근력에 저하거나 아니면 장애도의 증가, 노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한 특이한 점이 이곳에서는 하지 근력 때문이 아니라 노인들이 걷는 방법을 잊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노력하고 재활을 받으면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력을 늘리는 것보다도 반복적으로 어떻게 걷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기억해내도록 해서 반복된 학습 이론을 통해 이용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 운동을 하는 영상인데요. 입소자들은 이렇게 옆에 직원들과 함께 보행기를 이용해서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 안에서도 재활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재활 기구들을 통해서 운동을 실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혼자 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케어로 직원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붙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리노카제 우에하라의 기본적인 4가지 케어를 보시면 일단 탈수, 저영양, 배변 곤란, 자리 누움, 운동 부족 등을 볼 수 있는데 이용자들의 아무래도 평균 연령 자체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다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기본 케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평균적으로 1500ml 정도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개별적으로 영양 섭취는 최소 1500칼로리는 맞춰서 섭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리적 규칙적인 배변을 도왔고 보행을 중심으로 운동량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단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이곳은 배변도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화장실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 바라든지 그리고 앞쪽으로 기댈 수 있는 보행기라든지 모든 것이 이용자의 시선에서 맞춰진 그러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사례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93세 여성이었고 요괴 5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는 일단 휠체어를 전부 돕기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식사도 가장 이렇게 미음처럼 모든 걸 갈아서 먹었어야 했고 스스로 먹을 수 없어서 누군가는 꼭 식사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또한 수분도 600ml면 사실 요게 물 한 3잔 정도거든요. 종이컵 3잔 정도의 물만 전부 돕기로 겨우 마실 수 있었고 당연히 뇨실금, 변실금이 있어서 대부분 기저귀를 차고 침대 위에서 배설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의식 자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말을 걸어도 반응이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시설에 입소하고 나서 물리치료, 앞선 사진들과 봤던 것처럼 물리치료를 했고 또한 보행 훈련을 꾸준히 하였으며 고칼로리 영양 개선을 해서 미음에서 뭐 이제 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음식들까지 섭취를 할 수 있었으며 물을 1500ml 정도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식사 중간중간 마셨다고 합니다. 또한 설사 약을 중단한다거나 정시에 가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을 가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각성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소 후에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보행을 하지만 보행기로도 운동이 가능했고 또한 미음만 먹던 분이 죽이라든지 아니면 잘게 다져진 음식 정도를 먹을 수가 있었고 당연히 물은 섭취량이 늘었으며 변실금 없이 배변도 잘 하셨고 화장실 안에서 배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고 그리고 원래는 각성 상태도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인사도 할 수 있었으며 졸린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해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보행 활동 개선 결과인데요. 이곳에 입소한 사람들은 보행률이 이제 꾸준히 늘고 있었으며 입소자 중 보행 가능자가 약 30%였으나 입소해서 운동과 물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보행률이 꾸준히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를 이제 알부민 수치로 본 것을 봤는데요. 사실 알부민이 모든 영양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저영양 상태에서는 당연히 알부민이라는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입소를 해서 꾸준히 개선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알부민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이러한 수치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개호도인데요. 환자분들이 처음에 입수를 했을 때는 3에서 5의 그런 개호를 받았다가 점진적으로 개호도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침대 공유라는 또 새로운 그런 시설의 대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특별한 케어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개인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서 집과 시설을 3개월 차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의 이용 기간은 최대가 3개월이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집중적인 독립 치료 지원을 통해서 환자의 기능 저하라든지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A씨라는 분이 이 시설에 입소를 해서 그런 어떤 재활 치료와 집중적인 24시간 케어를 받고 향상된 상태에서 재택으로 복귀를 하면 이 빈 자리로 다시 C씨가 입소를 하고 똑같은 케어를 받은 후 돌아가면 또 다른 분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계속 이렇게 환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다른 한 분의 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8세 남성이었고 요괴호 4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집에서 보행이 불안정해서 거의 짚으면서 걸었어야 했고 계단이 한 14개 정도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외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반복된 입퇴원으로 병원에서는 저희가 L튜브, 그래서 콧줄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스를 뚫기를 권유를 받았었고 당신은 여행의 천재라고 내가. 네? 혹시 어떤 분이 질문 주신 걸까요?
방금 아, 나가셨습니다. 네. 네네. 네, 그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변 시에는 야간 배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내를 계속 깨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약 2년 동안 그래서 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집에서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침대 공유 시설에 입소하여서 재활, 파워 재활을 받고 보행 연습, 특히 계단이 있던 집이다 보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그런 케어를 집중적으로 받았고 영양 수분 케어를 받으면서 앞선 사례와 같이 수분 케어와 그리고 파이버 섭취 이런 걸 하면서 또한 데이 서비스에도 참가를 했고 그 결과 외부 계단 오르내리기가 가능했고 식사량은 당연히 증가했으며 섭취량도 1500ml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었으며 야간 배설 시에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스스로 갈 수 있었고 집으로 재택으로 복귀한 뒤에도 데이 서비스 그런 쇼트에도 다 참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아내를 깨운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이 아내도 요통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도 이러한 남성의 이 배우자분의 배설을 돕기 위해서 좀 안 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된 이용자가 가족들에게까지 더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아내가 그로 인해서 좀 더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택 입소와 상호 이용의 대책으로는 입소 중에 자립 지원 케어를 집중적으로 시키면서 가족과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이제 가족들도 본인들의 생활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용자들이 24시간 케어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가족들도 다 본인들의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이용자들과 친밀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재택 서비스와 일체화해서 심리스 케어까지 받음으로써 이용자 본인이 자립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그런 케어 부담도 감소되었고 톡푸요라는 그런 기능을 살려서 재택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 병원의 가장 큰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시선에서는 이런 자립 지원 케어가 이런 요양원이나 병원을 안 좋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시설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건강 증진 관리에 이제 의한 입원자들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기저귀값, 쓰레기값 그런 것이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음으로써 지역 평판에서도 이런 병원의 평판이 향상될 수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동률이 향상되고 이 처리하는 것에서는 비용이 절감했으며 데이나 쇼트 이용자들은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시설 경영에 이런 이용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사진 몇 가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데이 서비스나 쇼트를 하면서 1층 공용 공간에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재택 개호 사업을 나가시는 실제 직원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건물 안에 조그맣게 중앙 정원이 있었는데요. 이쪽에서 입소한 이용자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농사도 짓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역량이나 칼로리에 맞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진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입소자들이나 데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귀가율은 아까 요청하신 게 있었는데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따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어놀로지에서 하나 네. 여쭙겠습니다. 네. 네. 네, 한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개호, 일본처럼 하는 그런 방식은 어려워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워낙에 노령 인구에 대해서 재활이라든지 한 것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노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 건강보험에 있는 것은 있지만 일본처럼 이렇게 개호도가 나눠져서 이런 서비스를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는 비슷한 게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일본이 운영하는 개호 보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운영되는 것까지는 아직 없고, 근데 저희도 비슷한 게 있기는 해서 그런 보험을 통해서 데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 입소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제도가 완벽히 보완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 한국은. 그렇죠. 이게 일본을 따라온 것이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본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개호를 자세하고 이렇게 잘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연자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연자분은 경희의료원의 정소영 선생님, 레이코스 히로 센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 안녕하세요.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의료원에 마찬가지로 재직 중인 정소영 간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경희대 MBA 의료경영학과 50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 개호보험에 대한 약간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이 제도 아래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레크로스 히로 센터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 일본 요양시설 자체가 그 개호보험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다 그 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개호보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일본 개호보험은 2000년도에 제정이 지금 되었고, 이제 개호는 간호, 요양, 돌봄 이런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그 다보험자 시스템이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구정촌이 이제 큰 제도를 각기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것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약 628만 명에 지금 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보험 대상자나 요양 등급 자체는 이제 개호보험을 한국이 따왔기 때문에 저희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호보험 이용 절차는 이제 보험자인 시구정촌에 우선 지원을 하면 이 시구정촌에 의해서 대상이 인정이 되고 이제 등급을 같이 판정을 해주는데요. 이제 이후에 뭐 한국에는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그 케어 매니저라는 게 지금 일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입소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시설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되지만 이제 뭐 그 외에 뭐 재택이라던가 뭐 방문 요양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케어 매니저와 함께 이 케어 플랜을 작성을 해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일본이 개호보험을 개정을 하면서 시구정촌마다 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그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과 같은 그 커뮤니티 케어고요. 그 목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요걸로 익숙한 곳에서 최후까지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개호, 거주, 의료, 뭐 예방, 생활 지원 같은 걸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전개하기 위해서 일본은 그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전국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센터를 통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각각 연계를 하고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상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자체는 개호보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지자체에 뭐 지역사 입주인분이 뭐 문의를 하면 한번 포괄에 한번 물어보세요 할 정도로 뭐 지역사회 핵심 센터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센터 안에는 국가 자격을 이제 취득한 뭐 보건사, 간호사나 뭐 사회복지사, 아까 말씀하셨던 소셜워커, 그리고 케어 매니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센터 자체가 그 90년대부터 이제 운영되었던 재택기호 지원 센터가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시설마다 운영되는 재택케어 사업소에도 케어 매니저가 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케어 매니저는 그 개요 인정을 처음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초기 상담부터 시작해서 대상자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정을 하고 그 필요도에 따라서 맞춤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케어 플랜 작성을 해주고요. 이제 케어 플랜을 다 작성을 하면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소도 소개시켜주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대상자가 이제 적절한 개요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뭐 개요 보험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리가 이 케어 매니저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 케어 매니저와 플랜을 작성하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 오사카시 기준으로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뭐 보험자마다 이제 시구정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알아봤었고요. 일단 우선 이 개요 대상 5등급에 해당을 하면 여기 있는 개요 급부를 받을 수가 있고 경증의 지원 대상 그 2등급에 해당하면 예방급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개요보험 가입자가 그 앞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증 개요에 따른 그 보험료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경증의 대상자들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예방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지역 밀착형 서비스라고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의 목표였던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것과 아주 잘 부합하는 서비스가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를 다시 분류를 해보면 크게 재택 서비스, 통원, 단기 입소, 뭐 생활 지원, 시설 입소, 그리고 요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별표 표시를 해둔 게 지역 밀착형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그 생활 반경이 좀 비슷하신 고령자들을 아주 소규모로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본래의 일상생활 그 범위 내에서 이 소규모의 인원들을 24시간 동안 밀착 관리를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돌면서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뭐 야간이나 휴일에는 관리적 순회가 없기도 하는데 이때는 필요하면 호출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호출 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치매 대응령은 치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그 질병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도 그 생활권 내에 위치한 곳에서 소규모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다기능형 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을 하지만 그 개호 이제 정도의 변화가 있는 분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통원이나 뭐 방문, 단기 입소까지도 같은 시설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거는 그 현재 그 레크로스 히로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만 따로 표시를 해둔 거라서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개호보험에 따라서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었고요. 사실 저는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지역 밀착형 서비스와 비슷한 이제 유사한 동일한 건 아니어도 아주 유사한 서비스가 좀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 재가급여를 이 한 기관에서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방문이나 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합 재가 서비스가 시범 사업 중에 있기도 하고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케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이제 통합 동보험 창구 이런 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케어 매니저와 막 유사한 이제 뭐 케어 코디네이터 이런 거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제도적 이런 기반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케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몇십만 명에 달하는데 이제 이런 인력에 대한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나 운영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개호보험을 토대로 이제 레크로스 히로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12년도 4월에 개소를 했고 일본 적십자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사는 뭐 아동, 고령자, 장애인복지 3개 분야 센터를 전국에 28곳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레크로스 센터는 이 중에서 이제 고령자랑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운영 방침을 보면은 우선 그 상태와 필요도에 따른 목표에 맞춰서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센터도 지역사회 일부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 그 이용자 모두의 그 개성과 생활 리듬, 그 뭐 존엄성 같은 걸 존중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우선 뭐 10명 정도로 이제 소규모 그룹화를 시켜서 유니케어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직원이 이제 이웃처럼 친숙한 관계가 되고 센터가 익숙한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닛마다 전담 직원이 지금 상주를 해서 맡고 있습니다. 또 뭐 본인의 방 벽지를 원하는 걸로 변경도 할 수 있고 기호나 뭐 그때그때 심신 상태에 따라서 식사를 선택하거나 뭐 목욕 방법 같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는 총 8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 양호 노인홈, 그리고 개호 노인 보건시설, 치매 노인을 위한 그 고령자 그룹홈, 장애인 시설까지가 이 입소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1층에는 데이 서비스와 데이케어 사무실을 통해서 통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재택케어 지원 사업소가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 옥상 정원에서는 뭐 계절감을 느끼고 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개호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제가 색깔로 따로 표시를 해둔 거라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시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 양호 노인홈은 이제 스스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이제 노인분들이 입소하는 공간이고요. 기본적으로 일상 생활을 위한 돌봄이 실시가 되고 이제 거기에서 추가로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가장 많은 곳을 차지를 해서 110명 정도가 입소가 가능하고요. 단기 입소는 10명 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단기 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간병하시는 뭐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일시적으로 뭐 출장을 간다던가 하는 사정으로 뭐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잠깐 지내시는 분들이고요. 내가 직접 방문해서 들은 바로는 이 특별 양호 노인홈에는 이제 개호 등급이 높은 이제 고령자분들이 입소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입소를 하면 삶의 그 마지막까지 이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실, 개인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호노인 보건시설은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는 종료는 되었지만 아직 집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의학적 관리 하에 그 재활을 통해서 재택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가정이랑 이제 병원의 중간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퇴소를 하고 나서도 그 원래의 주치의라던가 재택 지원 사업자들과 제휴를 해서 돌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가능 인원은 그 특별 양호 노인홈 다음으로 많아서 100명 정도 해당이 되고요. 곧 재택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4인실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 서비스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고요. 장애 등급이 4등급 이상으로 항상 상시 간호가 필요하신 그 신체 장애인들이 입소 대상이고요. 한 층만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11명까지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신체 장애인마다 신체 상황이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전실이 다 개인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신체 상황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시를 보시면 우선 기저귀에 의존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뭐 휠체어용 화장실이나 뭐 욕조 같은 거 구비를 하고 있고요. 사용 편의성을 고려를 해서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구성을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설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는 그 지역 밀착형 시설 서비스인데요. 고령자 그룹 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치매로 진단되신 분들을 소규모로 관리를 하는 시설이고요. 총 18명의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치매라는 질병 특성상 그 많고 다양한 사람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9명씩
한 유닛으로 묶어가지고 소규모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요. 가족 면에도 이제 상시 가능합니다. 원래 이제 살던 곳이나 뭐 이웃이나 뭐 그런 분들과의 이제 뭐 관계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시 가능하도록 열고 있고, 이제 본래 익숙한 환경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시던 식기나 뭐 애착 가구, 뭐 물품 이런 거를 반입을 할 수가 있고요. 생활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닛 직원과 그 입주민들이 다 같이 이제 뭘 먹을지 식단을 고민을 하고 장도 보고 요리하고 식사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세탁기 같은 것도 스스로 이용을 해서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치매 노인이 이제 치매로 인해서 이제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의 장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센터 자체가 위치한 부지가 그 종합병원도 있고 의대, 간호대, 그리고 뭐 보육원, 뭐 유아원 이런 것까지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상점가로 쇼핑을 간다던가 뭐 축제가 있으면 참가를 한다던가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진은 이제 다 같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 히로센터에 가서 보고 온 시설 서비스 내부고요. 교수님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종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내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유사한 측면이 있었고요. 개인의 그 존엄성 유지랑 개선 존중을 위해서 뭐 벽지 색깔이나 뭐 무늬 선택 이런 게 가능을 했고, 친숙한 가구, 기호품을 다 반입을 해서 방마다 가구 위치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는 이제 본인의 추억이 담긴 뭐 사진이나 잡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셔서 이제 방에 다 꾸며놓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 분 방을 보면 이제 본인의 액자를 가지고 와서 벽에 걸어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방도 위치가 좀 다르고 가구 위치도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처럼 이제 전담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이 한 유닛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사진도 이렇게 걸어놔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고령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화장실 같은 데 보조 손잡이는 기본적으로 지금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와상용 화장실인데 이렇게 다 깔려 있어가지고 내부가 안 보여서 그 시설에서 제공해 주신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와상용 화장실이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폴을 깔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욕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식 욕조 이런 것도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일단 뭐 경이의료만 해도 뭐 환자 중심 병원 이런 문구를 다 표방하고 있는데 진짜 히로센터나 다른 일본의 유명 시설들이 정말 이제 환자 편의를 위한 이런 최신식 시설들이 이제 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공용 공간이고요. 지금 뒷모습인데 다 같이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뭐 고령자분들이고 이제 신체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도 휠체어 이동이 원활을 하도록 그 식탁 아래에 이제 들어가는 공간을 아주 넓게 이제 설계를 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식사, 요리, 뭐 취미 활동 그리고 입주민 간 교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그룹 홈뿐만 아니고 또 개연노인 보건시설에도 이제 재활의 이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뭐 간단한 요리를 만든다거나 이제 과자를 만든다던가 하는 이제 세부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같이 진행을 한다고도 하고요. 뭐 가족 면회나 이런 것도 뭐 면회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공용 공간에나 뭐 이런 것도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다음은 통원 서비스고요. 통원 서비스로는 데이 서비스랑 데이 케어 서비스가 있어요. 데이 서비스는 이제 특별 양호 노인홈으로 가기 이전에 고령자들이 통원하면서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받는 거고요. 통원이기 때문에 주간에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가능 인원은 총 42명입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이제 개호노인 복지 시설까지 아직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닌 고령자분들이 통원을 하면서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받는 곳이고요. 이것도 주간에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서비스 가능 인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고령자분들이 지금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재택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택기후 지원 센터가 발전된 것이 지역 포괄센터라고 했는데, 이 레크로스 히로 센터 내에도 재택기후 지원 사업소가 따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케어 매니저가 상주를 하고 있어서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호 지원 상담, 그리고 뭐 신청 대행, 케어 플랜 작성, 연계하는 사업소 연락, 서비스 실시 상황을 평가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주고, 또 부원비 관리, 그리고 불만 접수까지 해서 이 총체적 상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은 저희 방문 사진이고요. 그 고령 사회를 이제 대응하는 뭐 일본 개호보험, 그리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 레크로스 히로 센터 시설 사례를 이제 같이 보시면서, 저희 나라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 개호보험을 토대로 이제 바탕으로 다 만들어지다 는 거다 보니까 아주 비슷한데 아주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좀 느꼈고, 이제 앞으로도 뭐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토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박수정님께서 세미나를 통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멘트 주셨네요. 그 다음에 선명규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원의 승인은 한국 재활병원 건립보다는 진입 장벽이 어떤지요? 혹시 연자분이나 교수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이거는 바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따로 없으시면 김용태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네, 네, 정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2시간 동안 이 50여 분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강의 괜찮으셨나요? 네, 네, 괜찮으셨어요. 네, 네,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부 현직에 있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았고, 또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본인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한 속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훨씬 전달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강의했던 우리 윤지현 선생님은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면서 이런 재활과 전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형태적인 부분을 잘 정리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서울병원에 계신 우리 김기령 선생님께서도 본인께서 맡으시는 일과 앞으로 향후에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일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설명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원 철학이나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리노카즈 요양원에 대해서 우리 송다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과 이런 공유 병실 이런 케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들이 요양원에서 자기 일처럼 갖고 가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색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우리 개호보험에 대해서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게 개호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이 개호보험을 많이 따라서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우리 선 대표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뭐 의료 장비나 의료 기기, 병원의 형태 많은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많이 잘 돼 있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제도적인 선진화가 아직 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 우리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들의 동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 투어를 통해서 어,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걸 보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일본 투어를 추진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실버 주택을 가보지 못했던 점이에요. 어, 물론 우리 요양이나 이 재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어, 아픈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향후에는 어, 실버주택, 실버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문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까도 제가 다음 방문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희 과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하고 실제적인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매 학기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료경영학과 주임 교수를 맡다 보니 또 안 드릴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회를 갖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매년도 4월과 10월에 학생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이 회의를 주관하시는 우리 양재혁 우리 실장님께도 질문을 주시거나 저한테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회를 갖고 또 의료계 전반적인 부분과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토요일 날 이렇게까지 늦게 강의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집은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자분들 계시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저기 녹화본 줌에서만, 아니, 저기, 유튜브에서 폐쇄형 유튜브로 좀 듣게 해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일주일 정도만, 네, 강의를 오픈할까 합니다. 네, 그럼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